사회정서 학습을 시행했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적뿐만 아니라 행복도가 올라갔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네. 감정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몇 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가지고 다 싫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아이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무기력함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네.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무기력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이런 표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면 좋을 활동으로는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컸지? 이런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걔네들이 어디 가나 인정을 받기도 쉽고 그렇죠. 비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지금 당장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근데 바로 바뀔 수 있는 거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아이한테 특별히 어떤 걸 강조해서 시키고 계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선쌤입니다. 오늘 부모가 꼭 먼저 알아야 할 마음교육의 출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린이 마음 수업의 저자이신 사회정서학습 전문가 김소연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 소재의 영재초등학교에서 10년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재, 수재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시고 이러는데 미국 영재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수업인지 궁금합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리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나 빠른 학습자들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도 5가지를 안다 할 정도로 배우는 속도가 빠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수업이 항상 학과목 혹은 지식을 위주로 하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수업 중에 SEL 혹은 사회정서학습, 한국어로는 표기를 하는데 마음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요. 우리가 영재하면 뭐든지 잘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아이들이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학 문제 하나만 틀려도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맞아요. 나는 바보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근육을 길러주고 또 이런 좌절을 맛보는 경험을 심어주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재랑 사회정서학습 그리고 네. 지능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책 부모교육서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셨던 포인트가 바로 사회정서 학습을 시행했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적뿐만 아니라 행복도가 올라갔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학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언제 주로 쌓이는지,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관리적인 역량도 훨씬 뛰어날 뿐더러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관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창 시절부터 차근차근 내면의 근육을 쌓아가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 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지능보다 이 네. 정서지능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도 행복하다는 거 보장되진 않지만 맞아요. 내면의 근육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자기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서지능이 타고난 거 아닌가? 우리 아이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게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고나는 게 아닌가요? 사실 MBTI도 그렇고 내재된 기본적인 성향 혹은 성질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또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서지능이 조금 우위에 있은 채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기질적으로 우위에 섰다라기보다 더 많은 풍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쌓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인 점은 정서지능은 타고나는 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조금 다르더라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2025년부터는 한국에도 사회정서 학습이 도입이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해주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정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서점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와 같이 감정 표현을 가리키는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표현을 하는 것은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꼭 아이들이 잘 해냈으면 좋겠는 부분이지만요. 감정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잘 표현하는 것 혹은 화가 나도 예쁘게 표현하는 것, 그거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책이 담고 있는 감정 교육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해 단계예요.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거. 속상했어, 화났어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화가 나는 이유, 조금 더 뾰족한 이유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뭉뚱거리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내가 지금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서 좌절감이 느껴졌어, 혹은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 이렇게 세분화된 감정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라 하면은 내가 지금 좌절감을 맛본 건 알겠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똑같은 상황을 접하더라도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나 혹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반응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도 나는 유독 이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요럴 때 감정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타입이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이 중요하겠죠.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사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가는 대로만 행동을 하다 보면 관계도 망치는 경우가 많고 멘탈이 흔들려서 중요한 도전에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하는 것을 감정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회복인데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서 슬펐거나 화가 났거나 어쨌건 본인이 원하는 평온한 상태에 벗어난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평온하게 느끼는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또 수월하게 돌아올수록 좋겠고, 그런 부분을 평소에 감정 근육을 다져주면서 자기 객관화라든지 혹은 메타인지라든지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정 교육을 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에 선생님 추천하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 교육의 적기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에는 1살 반, 2살 아이에 맞는 감정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마음 읽기, 또 부모님이 본인의 감정을 아이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모델링, 이런 것들이 좋은 감정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감정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활동, 조금 더 세분화되게 오늘의 일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때 오늘은 유독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 돌아보는 활동은 중학교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적기에 시작해서 3학년 안에 끝난다, 이런 교육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감정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더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몇 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가지고 다 싫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완벽히 엄마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무기력함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무기력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우리 아이가 그냥 하고 싶은 게 없고 동기가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100가지 옵션이 있어도 아이가 그 100가지 옵션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혹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망망대해 같아서 쉽사리 시도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 또 아이가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수록 그거 만만하게 도전해볼 수 있지, 예전에도 해봤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요. 아이들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긴 레이스잖아요. 아이들에게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좋은 학원 알아봤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뭘 배우고 싶니? 혹은 우리가 여가 시간이 1시간 정도 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니? 아예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사실 아이가 주도해서 진짜 원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꼭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불안한 아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엄마 자체도 불안이 많으시고 아이도 불안이 많고 이런 아이는 어떻게 감정교육을 진행시켜주면 될까요? 불안감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불안이 진짜 일어날 법한 불안인가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 크기를 키우고 있는 불안인가를 판가름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감정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굉장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뭐 있어 이러면서 너무 쉽게 하는 말인데요. 아이의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시는 네. 말씀인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나는 불안한데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엄마의 말이 오히려 내 감정을 수긍해 준다라기보다는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느끼는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면 좋을 활동으로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플랜 B를 세워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바꿔서 선생님이 된 케이스인데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굉장히 불안했어요. 나는 대학원에 붙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번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플랜 B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원에 진로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쓰고 구체적으로 플랜 B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하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이것만이 길이 아니구나 혹은 내가 불안해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아하네요. 오히려 좋아. 네, 럭키비키 요즘에 그쵸, 이렇게 그쵸.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도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몰라.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이가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확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적절한 양의 질투심은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저 친구처럼 잘하고 싶어. 혹은 네. 저거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약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질투심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예 자기 비하가 시작되는 포인트. 나는 열심히 해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 것 같고 혹은 저 사람이 딱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괜히 잘하는 것만으로도 얄미워 보이고 네. 미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이에게 저 사람과 너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너는 너만의 경쟁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너가 지난주보다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가? 네가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대견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끌어줄 수 있도록 저희 에피소드도 구성되어 있고 또 활동지도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담아봤어요.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을 여쭤봤는데 지금부터는 반대로 잘 큰 아이들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컸지? 이런 상황을 여쭤보려고 해요. 걔네들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기도 쉽고 그렇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타고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교육으로 인해서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 또 영재 학생답게 하나만 가르쳐도 빨리 네. 인지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막 꾸기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쓰레기통에서도 다른 쓰레기를 꺼내서 제일 밑에 칸에다가 넣고 네네. 다른 휴지를 막 쌓아두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력했던 게 뭐냐면 지금 틀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묻어버리고 가면 배울 수가 없겠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하면 그만큼 점수도 오르고 또 너의 성취감도 오를 것이다 라는 입점을 뒀던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의 키 포인트는 지금이 내가 완성형이 아니라 나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의 나의 실수는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 같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수를 해도 굉장히 무던하게 반응을 하세요. 호들갑을 떨지 않으시고 그랬구나.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별로 신경을 안 쓰네 라고 느낄 정도로 좀 무던하게 표현하시면서 그럴 수 있지. 엄마도 그런 적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아이의 계획을 묻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공감을 하면 세상에 미울 사람이 없다라는 그럼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주제로든지 양극화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공감을 한다는 것은 꼭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그래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 하면 감정적인 공감을 많이 떠올리셔서 누가 슬픈 이야기하면 막 엉엉 울고 있는 아이 그죠. 이런 걸 F, 막 떠올리세요. 이런 애들. 네. 감수성 풍부하거나 네. 조금 혼돈을 하시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꼭 그 감정에 젖어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탄탄히 지킬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쟤는 왜 이런 상황에서 저래 이런 비판하게 되고 네. 또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세상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사실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 사람 맨날 저렇더라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시게 되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런 표현도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맺고 왔을 때도 걔는 이상한 애니까 놀지 마 이런 네. 표현 주의하시면서 저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마음이 정 불편하면 그 친구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은 모두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그 친구도 성장하니 추후의 기회를 또 줘보고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자세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팁들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는 거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제일 쉽고 간편해요. 하게 되잖아요. 네. 하루에 5분 쓰기인데요. 잠자리 대화 시간 꼭 갖기.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모님도 본인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아이에게도 느꼈던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대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게는 5분이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활동으로는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그래서 하루의 기분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네. 제일 높았던 지점, 제일 낮았던 지점 하나씩만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있었던 일상 이야기가 저절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유 없이 감정을 느끼게 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를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좀 쑥스럽거나 어색하지 않다라는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 표현하는 대화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제가 부글부글해서 네. 폭발해요. 이런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감정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감정을 표현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3살, 4살 때 나는 30몇 살인데 3살짜리한테 화를 내고 내가 지금 네.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보다 이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더 통제하려는 성향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또 우리 자체가 감정교육을 받고 자라거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어 혹은 뚝 그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그냥 바라보고 견디는 힘이 조금 약해요.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고 터져버리게 만들고 빨리 울음을 그쳐버리게 만들고 싶고 하는 무의식으로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자라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고 2년 전보다는 감정 조절에 성공하고 있고 이런 성취감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아이한테 특별히 어떤 걸 강조해서 시키고 계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굉장히 표현이 크고 감정이 풍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높다거나 표현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아이와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조용하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참고 듣는 이가 되라. 근데 이게 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이가 되라라는 표현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감 능력도 또 생겨나고 또 아이가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의 감정도 굉장히 귀중한 거구나 라는 거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쓰신 이번 책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봤잖아요. 네. 보다 보니까 10년 동안 수업하셨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어요. 작가 입장에서 어린이 마음 수업이라는 이 책을 만나보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으신지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서로 정서지능에 대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 아이랑 해보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네. 피드백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책인데요. 책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읽어도 되고 부모님이 한 챕터씩 같이 읽어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직접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라고 대화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을 둔 것은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봐 표면적인 설명만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그런 마음은 왜 생기는 거며 우리에게는 왜 무의식이 있으며 초감정이란 무엇이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심리학과 뇌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매 챕터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적용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느낀 점들, 공감한 점들, 또 뇌과학적으로 배운 점들, 그러면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하면서 기입해보고 또 적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런 걸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내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받아보시지 않은 마음 수업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작가로서 또 부모로서 활용이 많이 기대되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선생님이 이 책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